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산 AI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하고 정보 수집 거부 조항이 없는 등 과도한 데이터 수집 우려에 전 세계가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 발생 과정을 통제하는 유전자를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억제하는 방식인데 연구진은 실제로 대장암 세포가 정상세포로 회복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지구 표면 온도는 13.23도로 산업화 이전보다 1.75도 높아져 역대 가장 더운 1월로 기록됐습니다. 적도 부근 수온이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오염 정도가 점차 심각해져 이제는 뇌 속에 플라스틱 숟가락 1개 분량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 수십 구를 해부해보니 5년 사이 시신 내 미세 플라스틱 오염 정도는 최대 30배 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 AI 딥시크 금지령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딥시크가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임늘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저비용 고성능 모델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딥시크. 딥시크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들과 달리 R1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문제는 딥시크가 챗 GPT와 달리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입력할 때 사람마다 입력 속도와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이용자가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딥시크 자체의 약관을 보면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좀 과도하게 수집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키보드 입력 패턴 정보 같은 거죠. 딥시크 위험론, 딥시크 차단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딥시크는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없습니다. 게다가 딥시크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데 중국 데이터 보안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옵트아웃이 없는 점과 데이터 보안법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보안을 우려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대만 등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딥시크 금지령이 확산되는 가운데 딥시크 측은 모든 정보는 공식 계정에 게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비공식 개인 계정에 올라온 어떠한 정보도 딥시크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으니 주의 깊게 식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와 기업이 보안 우려에 따라 중국 AI 모델 딥시크 사용 금지에 나서자 중국은 불법 데이터 수집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고작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는 방식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껏 기업 혹은 개인에 위법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의 1차 시추가 마무리된 가운데 가스가 일부 발견됐지만 경제성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유망 구조 6곳이 남아있고 정부도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왕고래 유망구조 7곳 가운데 1차 공시추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추 성공 확률 20%라는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1차 결과는 경제성 없음. 시추 과정에서 안반 아래 가스 징후는 일부 발견됐지만 규모가 유의미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석유 시스템 구조는 양호한 게 확인돼 후속 탐사를 추진할 경우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해저 1.7km까지 파고 들어간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는 47일간의 작업 뒤 시추공을 뽑고 지난 4일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채취한 1,700여 건의 시료와 데이터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분석기관에 보내질 예정인데 1차 분석 결과는 이르면 5월에서 6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면서 2차 시추부터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도 시추 성공률 20%는 도전해볼 만한 수치로 보고 있어서 투자 유치 전망이 비관적인 건 아닙니다. 정부도 해외 심해 유전들도 10번 이상 시도를 통해 성공했다며 국민이 허락한다면 시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정부가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를 확충하고 전담 인력도 상시 2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 발견한 건 겨울철새인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의 1차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공항의 조류 이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한 대씩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공항이 열화상 카메라를 최소 한 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차량용 음파 발생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조류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조류 탐지 레이더도 모든 공항에 도입하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은 언제나 2명 이상 두기로 했습니다. 공항시설 개선 사업과 레이더와 같은 장비 도입을 위해 3년간 2,47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무안공항이 지난 2020년부터 실시한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대상 조류에 가창오리가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창오리지 않습니까? 이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뭔가 하면은 공항 주변의 조류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사실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각도로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사조위는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된 사고 직전 4분 7초간에 대해 관제사 녹취록 등으로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관제사의 녹취록 또는 CCTV 관련자의 영상, 추가 진술 등을 토대로 해서 타임라인을 재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조위는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제주항공 참사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암세포의 발생을 통제하는 분자 스위치 유전자를 찾아내는 컴퓨터 모델을 정립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과정은 특정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변하는 임계전이 현상을 포함합니다. 임계전이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전환되기 직전으로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불안정하게 공존합니다. 연구진은 임계전이를 유도하는 핵심 유전자를 찾아내서 조절할 수 있다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시스템 생물학 기법을 활용해 임계전이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유전자 네트워크 컴퓨터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컴퓨터 모델을 이용해 대장암 임계전이를 관장하는 분자 스위치 유전자 USP7을 찾아냈습니다. 그 네트워크의 여러 유전자들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변화시켜 봄으로써 어떠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이 이 임계전이 현상을 극복하고 암세포 상태를 다시 정상세포 상태로 환원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실제 대장암 환자의 체외 배양 조직에 이 유전자를 억제하는 물질을 투여하자 대장암 세포가 정상 세포의 특징을 회복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존의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의 치료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운명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새로운 치료법이라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대장암 이외에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개발한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분자 스위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전력 소비 감소를 위한 저전력 광전자 맵리스터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심재원 교수 연구팀은 비휘발성 메모리와 논리 연산, 광학 감지 기능을 통합한 저전력 고성능의 광전자 맵리스터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IoT 시스템 장치는 사물을 감지하는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저장 기능이 따로 분리돼 있어 전력 소비가 많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하단 전극과 저항 스위칭 층 사이에 원자층 증착 공정으로 이산화 티타늄 나노 방막을 삽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방막이 페로브스카이트와의 화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필라멘트의 형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했다며 결함 발생률을 줄여 낮은 전압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광전자 맵리스터 소자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억 번 이상 반복 구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도체 소자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손준우 교수, 포스텍 최시영 교수 연구팀은 뉴로모픽의 차세대 소자로 주목받는 상전이 바나듐 산화물 반도체에 결정 구조 상변이를 제어해 화학적 물리적으로 성질이 나빠지는 열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상전이 바나듐 산화물에 과냉각된 타이타늄 이온을 도핑한 뒤 구조적 상변이의 원인인 결정 구조에 규칙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방법으로 부피 변화를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개발한 무응력 상전이 방막은 10억 분의 1초인 나노초 이하의 빠른 스위칭 속도와 10억 번 이상의 반복 구동에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스마트폰 금지법은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되며 교사의 판단에 따라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학생의 장애나 건강상 이유로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브라질 교육부는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와 합리적인 기술 이용법 교육을 위해 이번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시행 전에도 브라질의 많은 주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도입했지만 내용은 지역마다 편차가 컸고 실제 규제는 쉽지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1 정도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고 프랑스는 6세에서 15세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8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크기도 작아 걸러내기 힘든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세 플라스틱은 음식이나 물,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비닐봉지, 물병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물건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운데요.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왔는데 사람의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반적인 숟가락 1개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뉴멕시코대 연구진이 시신 수십 구를 해부해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 오염 추이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2024년 시신의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2016년보다 50% 많았습니다. 또 신장과 간에서 측정된 미세 플라스틱이 2016년보다 최대 30배 증가했는데요. 에베레스트에서부터 마리아나 해구까지 광범위하게 퍼진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들 장기에도 점점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건데
연구팀은 신체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인 두뇌의 0.5%는 플라스틱이라며 머리에 플라스틱 숟가락이 1개씩 온전히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사망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이들의 두뇌에서는 파편 같은 플라스틱 조각이 건강한 이들보다 3배에서 5배 많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PB 스테이플턴 미국 러트거스대 교수는 플라스틱이 뇌에 쌓여 있었다고 해서 그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는 추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내려가는 라니냐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지구 표면의 온도가 1월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는 지난달 지표의 평균 기온은 13.23도로 산업화 이전보다 1.75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보다도 0.1도 높은 것으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측은 지난해 엘니뇨가 사라지고 지난달에는 라니냐가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라니냐 주기가 시작되면서 올해엔 2년 가까이 이어진 고온 현상이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도 20.78도를 기록해 지난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연초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를 뒤흔든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사망자는 29명, 피해 건물은 18,000채, 재산 피해는 23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로 29명이 숨졌고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193.8제곱킬로미터가 불탔으며 파손된 건물의 총 규모는 18,295채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UCLA 대학은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에서 발생한 재산 자본 손실이 최대 2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산불에 대한 보험업계의 총 보험금 지급 비용 추정치는 57조 8천억 원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LA 산불이 캘리포니아 보험업계와 재보험업체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보험회사들이 이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갑자기 울린 긴급재난 문자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농촌 시골길을 찍고 있던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같은 시간 다른 길을 찍고 있던 CCTV 화면도 떨립니다.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 9km 깊이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북 충주시의 최대 진도는 5로 평가됐는데 대부분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잠이 든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충북 북부와 강원도, 경기도 일부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진도가 측정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충주시와 충북소방본부에는 신고 30여 건이 접수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진 관련 문의 유감 신고 건입니다. 다. 피해 신고는 없어요. 처음 기상청은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인 피파를 자동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판단했지만 이후 상세 분석을 통해 규모를 낮췄습니다. 최초 추정 규모가 4를 넘기면서 지진 발생지인 충청권, 인접한 경기, 강원은 물론 서울과 인천, 전북, 경북, 경남 일부까지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이 나자 긴급 조치 등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도 지진 발생 현장 상황 파악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여진에 대비해 마을 인근 대피 장소와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 등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폭설의 여파로 수도권 곳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지하철까지 지연되면서 눈길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잔뜩 쌓여 앞이 보이지 않는 도로 한편에 트레일러 차량이 쓰러져 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났는데 사고 충격으로 운전석과 화물칸이 분리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덤프트럭 한 대가 넘어져 있고 양옆에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특수 차량이 서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폭설과 사고 여파로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다치신 분 없고 운전 미숙이죠, 운전 미숙. 눈길을 피해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 부근 선로에서 신호 이상이 발생해 종합운동장역 방면 열차들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30분 정도 지연된 거 됐고요. 원래는 지금 이 시간이면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한참 늦었습니다. 폭설 뒤에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독감 환자가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월 5주차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외래 환자 1000명당 30.4명으로 1월 1주차에 99.8명 이후 4주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4에서 2025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8.6명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3.5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환자가 1000명당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 39.9명, 1세에서 6세 36.8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독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을 넘으면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처음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치의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은 지난 2012년 이래 계속 상위 4번째로 유지됐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지만 경제와 국가 시스템에 실질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경제 성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등급 하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피치는 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의 현저한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을 또 다른 하방 위험으로 꼽았습니다. 피치는 정치적 사태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증가율 감소 등을 반영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조기 집행과 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점차 개선돼 내년에는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피치가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통상 1, 2년마다 재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S&P와 무디스도 올해 봄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S&P는 2016년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등급을 AA로, 무디스는 2015년 말 이후 AA2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곧 최정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파견해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추가 면담하고 오는 13일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뉴욕,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엽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국에 내린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와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생기는 살얼음 구간에서 보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주말에도 한파와 함께 서해안부터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이동하실 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